자료 반영 시 주의할 것 했는데 요거는 계속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고, 아까 제가 이게 매출이 일어났을 때 매출 대금이 즉시 통장으로 입금되거나 했어도 외상 매출금으로 걸어 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원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은 두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지죠. 주요 매출과 관련된 매입은 외상 매입금을 걸어주고요. 주요 매출과 관련되지 않은 뭐 판관비 정도 되는 매입이다, 그런 거는 미지급금으로 걸어둡니다. 근데 이렇게 외상 매입금하고 미지급금하고 분리해서 했는데 통장에서 돈 나갈 때 해당 업체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 걸어줬으면 외상 매입금을 반제해줘야 되는데, 이걸 미지급금으로 하게 되면 하나는 미지급금은 마이너스가 뜰 거고요. 외상 매입금은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겠죠. 이 과정은 뭐 이제 결산 보면서, 또 아까 거래처 원장에서 제가 잔액순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수직 기장을 위한 회계 원리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때그때 회계 처리 해줘야 되지만 이게 업무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고, 제가 진짜 전에 회사에서 매일매일 기장을 하라는 거예요. CFO가 반발했어요. 왜 그래야 되냐. 너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루에 몇만 건의 거래가 있는 거를 매일매일 똑같이, 이제 세무대리인 출신이니까 보통 뭐 많이 해봐야 3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하고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세무대리인들은 1년치 받기거든요. 근데 회사를 갔는데 월결산은 해야 되니까 한 달 쳇바퀴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하루 쳇바퀴로 만들으라는 거죠. 이거 너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할 수가 없고. 근데 직원 2명 가지고 그 많은 거를, 그래서 반발했어요. 할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는 하겠다 했죠. 근데 이게 약간 걔네들도 세무사 사무실 스타일로 배웠어요, 나한테. 이게 수직 기장이 뭐냐면, 아까 매출 매입은 부가세 신고로 되어 있는데, 통장이 A 통장, B 통장, C 통장 이렇게 막 업로드 하죠. 그리고 엑셀과 관련된 모든 자료, 엑셀로 되어 있는 모든 자료는 다 업로드를 시켰어요. 업로드 시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업로드를 다 시켜서 데이터 변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굳이 내가 손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자료마다 한꺼번에 올리는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 수직기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세금계산서 발급될 때 외상 매출금 잡아놓고 부가세 신고할 때 그렇게 해놓고, 통장 나중에 입력할 때 해당 외상 매출금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외상 매출금 반제한다라는 걸 알면 통장 업로드를 할 때 해당 거래처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입금이 됐으면 매출대금이 입금이 대부분일 거니까 외상 매출금을 걸어두고 해당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고. 근데 이 방법을 모르면 외상 매출금 업체명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분계를 업로드할 때부터 하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오. 분계가 차변에 일어나는 경우,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게 어떤 거래가 있을 때 바로바로 연결이 돼요. 분계가 차변에 일어나는 경우 자산 계정, 비용 계정이죠. 그 다음에 분계가 대변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경우 부채 계정과 수익 계정이 대변 계정이에요. 얘네가 먼저 일어나야 반제가 됐을 때 마이너스가 안 떠요. 차변 계정, 대변 계정.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는 항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은 자산부채 계정 과목에다가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있어줘야 되죠. 자산부채 이런 것들. 그리고
거래처 코드가 자산부채 계정 과목에다는 당연히 걸어야 되지만 비용에도 걸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비용이다 라고 하면 걸어주는데, 이자 비용, 아까 제가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이자 내역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세무조정으로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는 아니 뭐 건강보험이 얼마 냈는지, 비용을 얼마 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예수금에 건강보험 예수금은 걸어두겠지만 복리후생비에는 안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걸어두면 괜찮겠죠. 나중에 복리후생비 건강보험이 얼마가 나갔는지 거래처 원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체크카드 반영할 때 체크카드 이제 하나의 영수증으로 우리는 중복 반영을 하면 안 돼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 홈택스에서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자료를 이렇게 스크래핑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법인 신용카드도 있고 법인 체크카드도 있어요.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지급이 되죠. 근데 저는 체크카드도 다른 법인 신용카드처럼 미지급금으로 걸어놔요. 미지급금. 우선 미지급금으로 다 걸어놔요.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걸어놓죠. 그리고 통장은 나중에 결산 볼 때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그때 체크카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통장에 다 있어요. 그거를 미지급금 반제를 시켜요. 그러면 체크카드는 정말 맞추기가 쉬운 게, 체크카드 미지급금이 생겼으면 그날 바로 미지급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원장을 봤을 때 체크카드 내역을 보면 0이 돼야 돼요, 항상. 근데 마이너스가 됐다. 그럼 비용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체크카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둡니다. 근데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기가 좋아요. 법인이 이런 거에 있어서는 깔끔해요. 개인 사업자는 통장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게 체크카드 전표를 주고 또 체크카드를 사업용 계좌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해버리면 2번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중복으로. 그래서 체크카드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0. 거래처 잔액이 0. 또는 잔액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비용이 중복으로 2번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용 회계원리는 제가 아까 또 계속 얘기했어요. 회계처리는 기자님 이해를 합시다. 회계처리는 모든 거래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죠? 모든 거래가 다 이미 실무단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계약을 하고 뭐 물건을 왔다 갔다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돈도 받았고 그때그때 이루어지는데, 회계처리 자체는 즉시성은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즉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몰아서 할 수 있죠. 근데 이 회계처리는 기장은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매일매일 전병을 못 치고 오래 사는 경우가 많죠. 효율적인 기장 방법이고요. 기장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기장 스킬이라고 하거든요. 스킬이 부족해서 그 해당 스킬을 몰라서 이제 기장을 좀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이 스킬을 알면 시간 조절을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아,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들겠네. 자료반영 시 회계원리 이해는 요거는 좀 자세히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통장을 봅시다. 통장의 모든 증빙은 적격증빙 기본인데요. 통장은 자금 이체 수단이죠. 그래서 이 통장 붕괴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통장에서 즉시 비용 처리되는 거는 많이 없어요. 보험료 정도는 있어요. 보험료. 예를 들어서 급여 있죠. 급여를 통장에서 지급을 해요. 근데 통장에서 지급할 때 이 붕괴를 하게 되면요, 급여 거래처 원장을 나중에 관리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되면 급여에 대한 거래처 원장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거는 비용 계정 과목이지
급여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직원들한테 돈이 다 나갔는지 아니면 돈이 나갔는데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요 분계를 칩니다. 대신 원천세 신고한 거는 따로 비용하고 미지급금을 걸어두죠. 법인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는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스크래핑 할 때 요 위에 분계가 소모품비,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통장에서 나가는 비용의 대부분이 그때 나갈 때 비용 처리되는 거는 많이 없어요. 보험료 정도? 보험료는 세금계산서 받을 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법인카드, 현금시제 얘기했고요. 이제 저기 18페이지 보면요. 국세, 지방세 계정과목 확인이에요.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다 세금이에요, 그냥.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다 세금이에요. 그죠? 우리가 신고할 때도 다 세금으로 신고를 해요. 무슨 세, 무슨 세. 세목이 있긴 한데. 근데 회계 처리할 때는 세목마다의 계정 과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출된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계정 과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원천세 같은 경우는 회사가 대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잡아놔요. 부채죠.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를 해놓고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세 미납가산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세는 최종 담세자가 소비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는 그 중간에 이제 껴있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 대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부가세를 받죠. 그거는 회사의 매출이 아니죠. 부가세 10%는 그냥 잠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근데 이 부가세 예수금을 이제 각 신고 때마다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는 미지급세금을 써요. 이유는 부가세 적리분계를 한번 하거든요. 각 분기별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뭐냐면 이거는 이거 총계적. 전 부가세 적리분계를 할 때 이거를 한번 이거는 제가 수업용으로 지금 뭐가 하나 누락됐다 해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1000만원이 12월 15일 날 발견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제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12월 15일 날 이렇게 점프를 한번 칩니다. 수정 신고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정리분계를 했어요. 부가세 예수금을 전액을 다 없애주고요. 부가세 대급금을 없애줘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수출이니까 환급이 있는 거죠. 미수금. 납부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미지급 세금이 될 거예요. 이 정리분계를 하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서하고 장부하고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맞아줘야 돼요. 이렇게 잔액이 0이 딱 떠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장부하고 신고된 거하고 맞지 않았을 때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정리분계를 합니다. 근데 미지급 세금이 떠 있는 거를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부가세 예수금을 다시 돌려주는 분계를 한번 할지라도 정리분계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분계를 칠 때는 신고서를 보고 쳐요. 이 분계는. 신고서에 그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 쪽에 매출세 금액을 여기다 치고요. 매입세 쪽은 여기다 치고. 그래서 신고서를 보고 친 분계가 반영이 됐을 때 해당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이 0이 돼야 돼요. 신고 시점에. 이렇게. 이 분계를 해야지 부가세 매출 누락이 있는지 장부하고 신고서하고 맞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찾아내야 되는데 요걸 하지 않으면 건수가 정말 많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 그래서 정리분계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목마다 계정 과목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법인이니까 여기 정도 있을 거고요. 법인 원천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선납세금으로 잡아놔야 되죠. 이 원천세는 내가 이 회사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받죠. 내가 은행에다가 보통 예금에 돈만 넣어놔도 이자를 받잖아요. 분기별로. 그때 원천징수 영수증 받는 것과 동일한 거. 이게 은행이냐 아니면 내가 돈을 빌려준 곳이 어떤 회사냐. 그러면은 그때 원천징수 되는 거는 27.5%가 될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 지방세도 이렇게 있는데 특별징수부는 부채가 예수금이 되고요. 이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대표자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를 하게 돼요. 지금 깜짝 놀랐다. 1억 3천원. 나 이거 안 했는데 그랬는데 이거래요.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발생할 때마다 이 표를 한번 보시고 계정 과목을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리 시점이 있거든요. 전표 입력월을 제가 해놨고 납입 기한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시점에 이러한 세금들이 나간다 그러면 전표를 이때 반영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